예,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서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의 신상이 조금 전 공개가 됐습니다. 장대호의 얼굴도 조금 전에 공개가 됐지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경기 고양서에 도착한 그 장대호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얼굴이 공개되셨는데 왜 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유치장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시신 나머지 부위는 어디다 버리셨어요?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 같지만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예,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장대호의 모습을 함께 다 보셨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는 모습, 죄책감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심지어는 유가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는 궤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사람이었다, 피해자 역시 흉악범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 모든 일이 피해자로부터 야기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사회적인 유대관계나 사회의 어떤 상식과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자기의 논리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데 굉장히 능숙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 고려시대 역사 이야기까지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범죄가 합리화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으로서는 전혀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그리고 일말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동정의식도 없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사회적인 성격이 높은 사람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예, 38살 장대호입니다. 어제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신상을 공개한 건데 글쎄요, 이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살인에다가 더군다나 시신으로 훼손한 사건은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미 이제 피의자도 자백을 했고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의 판단이 나올 것이 굉장히 명확한 사건입니다. 예. 국민들의 알 권리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라고 심상공개위원회에서 밝혔고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현행 기준이나 과거에 이제 공개된 선례에 비춰 봤을 때도 공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심상 공개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22번째 공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앞서 보셨겠지만 장대호가 이제 그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경기 고양서에 도착하게 된 건데 경찰이 오늘 이제 그 장대호를 대상으로 어떤 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 그러니까 아까 좀 그 얘기를 보면 일관된 그 논리긴 해요. 그러니까 뭐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뭔가 좀 스스로 노림수가 있다고 보이지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은 피해자가 어떤 범행을 유발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이미 이제 피의자 진술로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기초로 해서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잔혹하게 살인할 만한 범행 동기로는 지금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혹여라도 면식범이었는지 또는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또는 뭐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다른 원한 강의가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 말만 믿고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탐문 수색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그 컴퓨터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피해자의 시신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위로 시신의 위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과거의 행적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사실들이 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간의 좀 행적들을 토대로 과거에도 뭐 비슷한 범행 혹은 뭐 관련된 유사한 범행의 글쎄요 가능성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폭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직접 올린 글을 통해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동기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인터넷 등지에서 글을 쓴 것을 조금 수사기관에서 과거 행적을 밝혔더니 예. 굉장히 글을 많이 올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모텔을 운영하는 각종의 커뮤니티에서 올린 글을 보면 폭력성을 저지른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뭐 손님 중에 누가 좀 뭐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 왔을 때 뭐 자기한테 협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뭐 문신이 있으면 뭐 흉기가 안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던가 또 어떤 고객에는 뭐 머리를 끝까지 잡고 흔들어라 뭐 이런 내용들을 썼다라는 걸로 봐서는 평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은 어떤 사람이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수사 경력과 범죄 경력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이런 범죄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어렵지만 범죄를 저지를 만한 잠재적인 폭력성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글을 누군가 올리면 답글로 이제 답을 써주면서 오히려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끔찍하게 어떤 범죄를 저질러라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준 경력을 봤을 때는 누군가 우리 공격했을 때 훨씬 더 강한 공격, 잔인한 공격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 이것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나쁜 것들을 처단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된 영웅 심리가 있어 예. 보이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폭력적인 자신의 힘을 지배하면서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양식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예로 아까 학교폭력 피해자의 문제가 있었다면 보통 건전한 사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부모님과 상의해서 그렇죠. 학교폭력과 경찰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상식인데 맞습니다. 예. 본인의 기준에는 이런 법이나 사회 질서에 대해서 미숙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폭력성이 증대된 상태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그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도 숙박비를 내지 않고 본인한테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법률 체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본인이 더 강한 공격인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처단했다. 이렇게 지금 합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살았고 그 마지막 종착지가 이런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인지는 충분히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장대호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 자수를 했잖아요. 보통 자수를 하는 심리 같은 거는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제는 내가 이게 한 행동이나 이 짓이 좀 잘못된 걸 알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장대호의 행동을 보면 뭔가 억울한 걸 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대호가 행동이 아니었나? 행한 자수는 내가 반성하고 수사기관이 찾기 전에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한다기보다는 예. 이미 직전에 모텔에 와서 수사기관 형사들이 와서 CCTV 보자, 이 사진 보여서 이 사람들을 아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추적 끝에 내가 용의자로 잡힐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잡힐 바에 야 자수해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겠다라는 본인만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자수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본인은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피해자이지만 나라도 조금 감형을 받고 내가 어찌되든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하고 자신에 대한 가명에 대한 선처를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이러한 전략, 그러니까 자신만의 논리는 있지만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가명을 노렸던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까? 뭐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그 가명을 받기 위해서 별별별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많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특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걸 악용해서 아. 피해자가 하지 않은 행동, 하지 않은 말, 각종의 허위 주장으로 가명을 노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실체 진실을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네.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양형을 해주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고민할 지점은 그걸 겁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감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경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전략적으로 노린 부분이라 볼 수 예, 있겠군요. 그죠? 다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은 지금 피해자한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네.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유가족에게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자수를 해도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수가 아니고 이미 경찰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코끝까지 가져온 상황에서 내몰리듯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양형엔 불리할 테니까요. 일단은 어떻게 예상해 보실 수 재판까지 가서도 저런 주장을 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네.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럴 경우들이 수도 있기 있겠군요.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지금 경찰들 앞에서 기자분들 앞에서 저렇게 자기만의 어떤 개변을 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선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면 진심과는 다르게 반성하는 태도를 가식적으로나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재판장에 그러니까 재판장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양형을 하지 않지만 재판부가 칼을 쥐고 있고 본인에 대한 어떤 양형에 대한 정권을 재판부가 갖고 있다면 재판부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죠. 처음 만난 여성을 DVD 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 강간 혐의가 적용이 됐던 건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한 남녀가 이제 DVD 방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리에서 어떤 성적인 접촉,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성은 성폭력이다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진술했지만 1심에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는 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다, 배척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유죄 판결을 하고 법정 구속해서 실형이 지금 나온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1, 2심에서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서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감정, 피해 감정 이런 것들을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도 판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특히 어떤 성적 접촉이 단계별 수위에 올라갔을 때 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시점에는 멈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예.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그 당시 신체 상황이 신체적 상황이 성관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피해자는 이런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제 강압적으로 한 부분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저희도 좀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사실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예전에 어떤 판례들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피해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여성의 이제 진술이 거짓말인지 아닌지에 집중적으로 봤지만 예. 그 사람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인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항상 그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의 네. 하에서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는데 예. 이 사건도 DVD방 같은 경우에도 만약 죽도로 반항했다면 네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소리를 높여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해자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돼버리지만 만약에 DVD방에서 이 여성이 느끼는 개인적인 공포심이나 이런 게 극도화되고 수치심을 강하게 느껴서 나는 지금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굉장히 어려운 패닉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구체적 개별적인 그 사람만의 특성이라든가 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네. 이 하나의 기준만으로 세워서는 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어떤 이런 그 진실 여하를 보기 어렵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예전 과거에 통용됐던 이런 기준 왜 반항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과거의 기준은 잘못됐기 때문에 성적인 차별 요소를 배제하고 그리고 어떤 피해자다움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리고 그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이 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좀 더 면밀히 봐서 피해자의 인권 보전 이런 것들을 훨씬 우선시하겠다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안희정 그 전 지사 사건에서 그때 1, 2심 그랬었죠. 유무죄가 달라지기도 했었고 또 대학 교수 성희롱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에서도 이 성인지 감수성 기준이 나왔는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사회적인 기준에 재단하지 말고 네. 이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왜 빨리 고소를 못했느냐 그런 예.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죠. 뭐 그렇죠. 부모님이 속상하실까 봐 내가 뭐 학업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개별 사정을 예. 고려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